한겨레 21 사회팀에서 석 달 정도 준비해서 한 건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국정원 3차장 하에서 벌어진 일인데 예. 이번에 나온 그 영화를 전담하는 엔터팀은 2차장 산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심리전단, 우리가 이제 댓글이라고 이야기하는 심리전단은 3차장 산하. 3차장 산하입니다. 대북공작이나 과학이나 방처범을 하는 곳이고요. 네. 2차장은 국내 정보 수집. 굉장히 핵심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셨을 거예요. 아마 정치 관심 있는 분들은 추명호 국장이라고 정보보안국. 우병우 라인. 우병우 라인. 그 라인 안에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2차장은 이제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최소한 2차장만은 이제 그것은 그것이 꼭 합법이라는 것은 아니고 IO라고 해서요. 이제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요원들. 그것을 이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자료로 활용하는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기관만 단순하게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담당을 두고 그 안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부문을 두고 2차장 산하에 추명호 국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국내 정보를 수집해서 우방우한테 갖다 바치는 일을 한 거지. 보안 담당이잖아. 그렇죠. 추명호가. 말하자면 국내에 모이는 모든 조난 자료나 각종 자료들을 다 이제 모든 자료를 모아갖고 2차장한테 가기 전에 슬쩍 우병우한테 가고 검찰국장도 모든 검찰 조사 자료를 싹 모아갖고 총장한테 보고하기 전에 우병우한테 가고. 거기서 결정적인 건 또 2차장이 우병우 친구라는 거지. 그렇죠. 친구죠. 최윤수.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의 여론을 중심으로 한 말하자면 공론의 여론장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좀 장악이 됐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서 우파 콘텐츠를 활성화한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파 콘텐츠를 활성화한다는 계획 아래서 나온 것이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예요. 이게 우리는 이제 보통 국정원 댓글 사건 그리고 블랙리스트, 최순실 이렇게 다 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계획 아래 이렇게 흐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이 정권의 흐름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네이밍이 되냐면 영구 집권 플랜이라고 컨틴전스 플랜.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멀게 이야기하면 히틀러 시대에 괴벨스 문화선전상을 했던 사람의 어떤 일종의 어떤 문화적으로 정신을 지배해보겠다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좀 과대망상에 가까운 그런 플랜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심에 이제 이 영화 엔터팀이 있었던 거예요. 약간 식민지 지배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보통 기관에만 출입했는데 이 엔터팀 요원들은 투자 배급사를 찾아가요. 이제 영화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영화의 가장 핵심은 투자 배급사예요. 가장 큰 힘을 쥐고 있죠. 그러니까 4대 투자 및 배급사.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4대 메이저가 있는데 CJ, 롯데, 뉴 그리고 하나가 쇼박스. 쇼박스. 뿅뿅뿅 그렇죠. 쇼박스. 이 네 곳을 집중해서 이 엔터팀이 출입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자금줄이거든요. 이 네 곳만 자금줄을 쥐면 우리나라에 나오는 모든 한국 영화를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지지난해 보신 영화는 대부분 이 네 투자 배급사에서 관련된 모든 영화가 모든 영화예요. 이 네 곳이요. 그래서 일단 이 엔터팀은 이 네 곳을 중심으로 출입했고요. 주로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 한 5급 정도 공무원이면 보통의 일반 부서에서는 일반 기업에 가서 누굴 불러내고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이 요원들은 회사 앞에 가요. 회사 앞에 가서 전화를 한 통 그 담당자한테 돌려요. 그럼 거기에 있는 가장 높은 책임자가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회사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본부장급 이상의 그 배급사에 있는 관계자들이 내려와서 이 엔터팀 사람들 만나고요. 이 엔터팀 사람들은 무엇을 물어보냐면 주요하게 제작되는 영화를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예시로 들었던 건 변호인이거든요. 변호인의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줬다라고만 나왔지 실제로 국정원이 이렇게 개입했다라고는 처음 나오는 건데 변호인은 어떤 영화냐부터 시작해서 변호인의 제작하고 있는 관계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송강호는 누구인지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각 그 영화계를 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작업인데 실제로 물어보는 거 하나랑 이런 영화를 만들면 이제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이제 암시를 주는 거죠. 약간의 엄포성, 겁을 주고.
바닥을 쫙 깔고 예. 공포분이 쫙 조성하고. 그래서 각각의 영화들을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면서 어떤 금기어들이 생기냐면 첫 번째 노무현. 이 금기어예요. 영화판에 금기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박정희. 그 세 번째는 좀 특이한데 친일이에요. 네. 굉장히 의외죠. 네. 이런 금기 또 의외종이 이랬네요. 이 세 가지 금기어가 생기는데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장면 같은 경우에는 네. 직접 그 장면에 개입을 하기도 했어요. 아마 박정희가 총 맞거나 이런 장면 나오면 안 된다 이거지. 아니 등장하는 장면 자체에 그냥 개입해요. 등장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근데 등장하면 박정희가 안 최근에 된다고. 등장한 데가 어디 있어요? 뭐가 있었나? 뭐 없지 않아요? 작년 재작년에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 영화가 제작되는 과정에서 또 알고 찾아가요. 예를 들면 그 투자자한테 직접 찾아가서 그 장면에 대해서 물어봐요. 근데 국정원 직원이 그 장면에 대해서 와서 투자자들한테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럼 그 투자자 입장이 굉장히 위축되죠. 박정희가 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오게 하는 게 아니 나와도 미화돼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박정희 자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난 거부감이 그 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의 성향, 그러니까 그 제작자들의 맥락. 성향, 네, 맥락을 보는 거죠. 그 엔터팀에서 언급한 그 영화에서의 박정희 장면은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정봉주 같은 사람이 방송에서 뭐라고 하든 네. 박정희를 언급하는 순간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건 그게 어차피, 싫은 거죠. 어차피 좋은 쪽으로 해석될 리가 없기 때문에 VIP의 아예 말을 심리- 하지 말라. VIP의 심리를 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칭찬을 해도 싫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봉도사회가 앉아가지고 야 MB가 정말 혀를 예술로 돌리잖아. 뭐 이렇게 해서 칭찬하는 얘기를 해도 비아냥으로 듣고. 쌔바닥 신고. 그다음에 MB가 셀러리맨 신화를 이룬 건 사실이잖아.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도 비아냥으로 듣고. 그렇죠. 네. 어차피 얘기하는 순간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블랙리스트에 대한 규제라고 한다면 네. 화이트리스트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건 뭐냐면 본인들이 직접 그 이름만 대면 알만한 영화를 만든 유명 감독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우리한테도 에어포스원 같은 영화 한 편쯤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아, 그래서 이제 기사 나온 게 요렇게 갖고 이제 나오기 시작한 그렇죠. 거네. 국뽕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제 국뽕 영화라기보다는 애국 영화, 건전 애국 영화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표현하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트랙으로 이제 이것을 진행하기 시작하니까 영화계는 전체적으로 얼어붙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성공한 영화들만 보기 때문에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잘 모르지만 영화가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공적 자금이 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아이디어를 서로 내는 단계, 시나리오 쓰는 단계 이런 게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때 공적 자금을 못 받으면 사실 대부분 영화가 이렇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박찬욱 감독이라든가 봉준호 감독이라든가 이렇게 정말 해외에서 직접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분들 말고는 아예 이 창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화계에서는 국정원 엔터팀 하니까 뭔가 그냥 이럴 것 같은데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해서 그 길목을 탁 잡은 거예요. 그 돈 길목을. 그렇게 되니까 영화계 전반은 얼어붙었고 기억하시는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어떻게 나왔지? 이런 진보적 성향을 떠올릴 법한 영화들은 대부분 다 해외 자본이 직접 투자된 영화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투자받지 못하고 말하자면 이런 힘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방식을 쓰냐면 직접 이렇게 국내의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지 못해요. 서로가 불편한 거예요. 어떤 방식을 쓰냐면 우회해요 이걸. 예를 들면 해외의 투자자들과 국내 투자자들이 모인 펀드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방식을 쓰는 시나리오나 수준은 국내 돈이 온다고 하더라도 해외 돈인 것처럼 쿠션을 때려고 다시 돌아오는. 예, 그런 방식으로. 아니면 한 투 쿠션 오면 국가 돈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사펀드처럼 이렇게 투 쿠션 정도 와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투자받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 정도 수완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변호인도 해외에서 투자가 들어온 거예요?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CJ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예, 그거보다 조금 좋았던 시절인 거죠. 아, 먼저 제작을 한 거구나. 예, 그래서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가 그 2011년 12년 댓글 공작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론조사에 맞춰지고 이제 콘텐츠로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죠. 콘텐츠로 넘어가는 시기에 그 영화들이 걸려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올해 개봉하는 영화는 단순 1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한 3, 4년 전에 그렇죠. 준비했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어져. 시나리오 작업서부터 하면은 뭐 3년, 4년이 훨씬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여론조성 작업부터 이제 진전을 해오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좀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엔터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그 전에는 좀 네. 괜찮았고 이제 박근혜 정부 오히려. 와서 되게 네. MB는 댓글 다는 데만 길을 썼지 뭐 엔터팀은 안 꾸렸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 대형 플랜이 기획된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컨틴전스 플레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3차장은 그런 식으로 공작을 해왔고 네. 2차장은 국내에서 이제 그렇게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활약을 한 거죠. 여기에 이제 MBC도 들어 있습니다. MBC나 이 여론조선 조성 작업에 그 MBC를 포함한 전체적인 그 방송 그리고 신문 그 언론 지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다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댓글이 이게 그냥 댓글 해갖고 끝난 게 아니고 댓글로 국민 의식을 완전 세뇌시키고 조작하면서 실제로 방송국 장악 우리가 그 MBC 얘기할 때도 또 얘기하잖아요. 방송국 장악 그리고 가장 영향이 있는 문화 콘텐츠의 그 장악. 생산자들을 고사시키고 그 다음에 또 입맛에 맞는 국정교과서 같은 걸 통해서 또 자라나는 사람들한테까지 다 세뇌를 하고 국정교과서도 포함이 돼 있네. 그래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정부가 바뀌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섰고 국정원 TF가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얘기는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거 취재하는 데만 3개월이 넘게 걸렸거든요. 왜냐하면 적폐청산 TF 말하는 거죠. 적폐청산 TF. 왜 안 나오냐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국정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적폐청산이 들어가 있냐면 기존에 확인된 것 중심. 그것도 사실 확인이 잘 안 돼요. 이거 가져와 봐라 하면 딱 그것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모자이크를 조합해서 일종의 어떤 개혁의 어떤 로드맵으로 만들어내는 것만 해도 지금 굉장히 큰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예를 들면 국정원 엔터팀이라든가 전반적인 개혁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그래서 저는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걸 하면서 느꼈거든요. 국정원 요원들끼리는 아는 얘기지만 정작 딱 그 벽만 넘으면 아니면 2차장, 3차장 벽만 넘으면 서로는 이제 모르는. 국정원은 왜 이렇게 벽으로 딱 갇혀져 있어요? 정보기관이 원래 속성이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게 정보라는 그리드가 건 딱딱 채 있어갖고 넘어가면 모르더라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업무라고 얘기하지 않고 공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게 어떤 다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여러 사람이 알수록 새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첩보기관이나 정보기관으로서는 그게 성사가 되는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원칙적으로는 맞지. 네, 원칙적으로 근데, 맞는 그 내가 하는 내 부서 일은 다른 부서가 모르고 그럼 국정원장도 몰라요? 그건 아니고요. 원장은 아나요? 원장급에서 관리하는 공작이 있고 그게 이제 급수가 있죠. A급 예. 공작, B급 공작, 지네들끼리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이제 전결 개념으로 이거는 단장선에서 국장선에서 하지만 그래도 이러이러한 게 움직여져서 이런 틀에서 이런 게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국정원장한테는 다 보고가 되죠. 물론 이제 몰래 하면 안 실세가 되지. 있으면 중간에 슈킹하게 되죠. 슈킹을 하지만 네. 아니 그러니까 그 김모 의원이 국정원 출신에 모병기호요. 예. 근데 국정원장과 자기들 인사 쪽에서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보고를 안 하면. 그래서 보고를 안 할 수가 있냐니까 글쎄 그 국정원의 특징이에요. 근데 대충 여기 팀에서 뭐뭐 하는데 정말 정치에 개입할 것 같은 그 팀들은 국정원장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구조죠. 그렇죠. 구조인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국정원장의 장악력이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똘똘한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러더라고. 거죠. 그러니까 만복형 있을 땐 장악이 안 되니까 밑에서 뭐가 그거 해외 팀들 아니에요. 네. 국내 팀 아니잖아. 비주류였었거든 국정원 내에서. 네. 그냥 만복형이 있을 때는 장악이 안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차장들도 중요하지만 기조실장하고 그 감찰실장 굉장히 중요한 기조실장이나 네. 거기선 다 파악하고 있을 테니까. 파악을 해야 하니까 파악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파악은 해야죠. 그러니까 돈을 써야지 공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조실장은 돈을 주고 사람을 배치해주는 자리니까 거기서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 예. 감찰실은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감찰 조사를 들어가고 감찰실이 세요. 국정원은. 그냥 원래 세죠. 저희들이 겨냥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한겨레 21에서 생각하고 있는 바는 이거예요. 이거 기사 나간 게 다가 아니죠. 꼽쳐놓은 거 있지. 있어야겠지. 당연히. 그럼. 왜냐면 저쪽에서 어떻게 반응을 딱 보이는지. 일단은 국정원 쪽에서는 이 엔터팀 관련돼서는 적폐청산 주제에 포함시켰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아, 이거 기사 나오면서. 기사 나오고 나서. 오, 하우에 한따거리 한 와 거네. 짱이다. 했고 한겨레 21 사회팀에서는 이제 김호환 정원봉 기자가 중심이 돼 있는데 그 알파팀 민간인 댓글부터 시작해서 민간 영역과 관련된 흐름을 갖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민간인 댓글, 지금 민간 영역에서의 사찰. 그러니까 엔터팀도 사실 동향 보고나 동향 파악이라는 게 사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국정원이 이제 2개가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원세훈이 4년 받은 거는 국정원 내부에서 댓글팀이 활동했던 것. 그 다음에 지금 수사가 되면서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추가 뜰 수 있는 거는 민간인, 외부 댓글팀. 그렇죠. 민간인 팀들. 네, 이게 알파팀이 중심되어 있는. 네, 그게 이제 그 3차장. 요게 3차 산하. 네. 그리고 30개 팀이고 그 팀장의 전체 숫자를 하게 되면 48명. 그렇죠. 서영지가 왔고 거기 그랬어요. 네, 네. 30개 팀이고 48명. 왜냐면 자주 바뀌는 데도 있으니까. 요거는 지금 수사 중. 그리고 요것과 무관하게 2차장에서 새로운 축이 하나 나온 거죠. 네. 그렇죠. 큰 건더기가 하나 나온 거야. 전문용어로 왕건이. 국정원 내부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은 잡혔고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수사 중인데 네. 또 다른 팀이 국정원 내부에서 시작해서 민간을 장악하는 영역으로 쫙 가면서 문화까지 잡고 있었던 또 다른 보따리가 하나 툭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건 2차장 산하. 그리고 이것은 짐작컨대 우병우가 관여돼 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배제할 수 없는. 추가 나왔으니까. 예. 예. 왜냐면 우리 기승전 우병우. 이 차장이 움직였다는 걸 우병우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사람으로 보나 기존의 행태로 보나. 이 차장이라는 게 항상 이름이 누구라 그랬죠 아까? 최윤수. 네. 그 누구 박영수 특검의 양아들이라고 얘기해서 처음에 우리가 박영수 특검을 걱정했던. 안 된다고 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려고 최윤수를 거기다가 박은 거고. 사실 최윤수가 뭐 굳이 국정원 2차장을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었거든. 그냥 우병우하고 친하니까 이제 국정원을 믿을 사람이 필요하니까 박은 거고. 추명호라는 거는 이제 알짜의 출신으로 육사에 나와서 군대에서 잘리니까 저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암양하고 있었던 거고. 그 친구도 이제 저 안에서 뭔가 그 실세에 뒷받칠 필요했던 차에 우병우하고 이제 이해관계 맞아 떨어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내부에서도 손가락질을 할 정도로 추명호도 너무 나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뽀록난 측면이잖아요. 추명호 덕분에. 그래요? 추명호 훌륭해. 예. 군대에서 잘렸다 그러니까 여기 사이버 출신 아닌가요? 추명호는 아니 옛날에. 근데 알짜 이게 출신이니까 나름 엘리트 군인. 엘리트인데 초반에. 잘 못 크고 잘렸잖아요. 이러면 사회에 대해서 보상심리 이런 게 있거든. 그렇죠, 내가 그렇죠. 이렇게 군을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날 잘랐어? 근데 누군가가 인정을 하고 발탁해주는 순간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실제로 군인들도 군인 인사가 되려면 추명호한테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가 파다했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이제 자기가 세상에 이름을 내고 그렇죠, 인정받으니까 나의 잘남을 온 천지에 알려야 돼. 그러니까 그게 나대고 다니는 거예요. 비선 실세로서의 그 뿌듯함을 그게 억제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딱 업이 돼가지고. 예.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거 있잖아. 야, 승진하려면 인마 나한테 인마. 그랬었죠. 네. 추명호가 그렇게 나댔어요? 나대는 것처럼 또 보였을 아니, 수 있죠. 그런 인물 또 하나 있잖아요. 지금 그 가닥밥 먹고 있는, 징역밥 먹고 있는, 있잖아요. 자기의 잘남을 과시하지 못했고, 난리 진종준 검사장. 아니, 걔는 좀 질이 다르고. 좀 질이 틀려? 걔는 그런 건 아니고. 걔도 어쨌든 쇼를 해. 아니, 실제로 걔는 되잖아. 똑똑한 측면이 있는 애예요, 많이. 네. 근데 이제 그걸 억제를 못한 장면이 있긴 하지만, 하여튼 여기는 그런 거 있잖아, 왜. 이렇게 나대는 것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이제, 야, 나한테 하라면 내가 뭐 시켜줄게. 이렇게 나대는 놈도 있고, 세상에 온갖 업무를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애 진짜. 여기서 어떻게 지내? 참, 이 집 알아가지고, 수석님이 나를 너무 챙기시네. 이런. 수석 가다 잘못했고 주석하게 되면 다 국가보안법으로 가는 건데. 그럼 수석님이 누군데, 뭐 말하는 거예요? 도리요? 막 그러면, 그러면, 듣는 놈은 저 개새끼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근데 그때는 우가 별로 뜨지도 않았을 때인데, 그때 좀 잘 알았어. 아는 놈들은 다 알았죠, 근데. 선수들끼리는. 그럼요. 인사하면 생명줄이니까. 이른바 안봉근이가 그 경찰 인사를 네. 다 한다고 할 정도니 그 위에 어마무시한 인물이네. 그렇죠. 그럼 이제 기자님이 가지고 오신 이 건을 계속 파다 보면은 이제 우병우를 다시 한번 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있고, 네. 이제 박근혜뿐만 아니라 이명박도, 네. 이명박 때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쵸. 예. 이건 큰 이명박은 거예요. 우리는 기승전, 우병우는 기승전 쭉쭉쭉 가기 위한 거야. 그렇죠. 기승전 쭉쭉쭉 해보세요. 기승전 쭉쭉쭉. 전 별로 안 좋아해요. 감옥 가고 싶어. 여튼, 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난 일인데
정말 중요한 일인데 지나친 일들이 너무 많았고 제 영화계 얘기만 조금만 더 하고 예, 계속 왜 영화계에 내냐면 이거 많이 듣는다며 정국구를. 예, 영화계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지금 영화계 관계자들끼리 있는 그런 무슨 카페나 뭐 게시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글을 조회수는 굉장히 높아요. 댓글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불안한 거야. 어허. 왜냐면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이 없다고? 예, 댓글도 없고 반응도 별로 없어요. 근데 서로 간에 굉장히 많이 돌려본대요. 왜 반응이 없냐면 야, 그때 그 일이 이래서 있었구나. 네, 근데 말을 본인들이 아끼는 게 잘못하면 자칫하면 영화계가 폭발해버릴까봐. 그렇기도 하고 또 지금 우리가 이걸 말한다고 해서 다시 국정원이 변할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정원이 변할 수 있을까? 다시 원래 자기들 업무로 돌아갈까? 아니면 지금 남아있을까? 이런 불안감들이 워낙에 장악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맞아.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적폐청산한다고 TF가 만들어지고 국정원이 개혁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국정원의 속성이 눌렀다가 1년 정도 지나면 결국 저 본성이 다시 발동해갖고 다시 우리를 쪼이는 그러한 기능이 살아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우려.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 출입 IO를 없앤다는 얘기 없앤다고 있어가지고 했잖아요. 실제로 출입하던 사람들이 쫙 빠졌다가 다시 이제 다들 이제 출입을 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과거에도 그런 것처럼 우리 영화계도 그래. 우리가 얘기하는 거 좋아. 굉장히 진보적인 인사들이 많으니까 얘기하는 거 좋은데 얘기를 하면 혹시나 몇 달 뒤에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지금 만들던 영화 어떻게 하냐.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 무서울 수 있죠. 네. 그리고 진짜 자기들은 영화를 만드는 엔터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긴 하지만 평생 이 사회에서는 권력층에 대해서는 자기는 을이다. 그렇죠. 너무나 힘없는 을이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네. 그리고 투자 배급사나 이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본인 영화들이 어그러지는지 몰라요.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단순히 어디 비행장 촬영 같은 것도 안 돼. 물론 이제 CG로 하면 되지만 네. 뭐가 안 되는지 모르면서 당하는 어떤 그런 불안감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위축돼 있더라고요. 야, 그 거대 회사 CJ가 부회장 이미경이가 미국으로 쫓겨나고 왜 이런 영화를 만드냐고 쭈이타까인 상태에서 국제시장 만들고 연평해전 만들고 이런 거를 영화인들은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왜냐하면 또 영화계는 돈으로 움직이는 데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죠. 그리고 또 어렵잖아요. 어렵죠. 3개월 전부터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이게 그 단서가 어디서 나왔어요? 원래 단서는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에서는 출발을 했어요. 그렇지. 네,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출발을 했고 그리고 특히 화이트리스트요. 화이트리스트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때 이제 한참 탄핵된데 가짜뉴스 만드는 그 매체들이 한 건물에 막 있고 막. 그렇죠, 그랬었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도를 하니까 이거를 보고 그때 명절 전에 올해 예. 명절 전에 250만인가 300만 부 찍어갖고 그렇죠. 막 그 덕숭 앞에다가 신문 뿌려놓고 진짜 신문인 것처럼 네. 그 만들 때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 돈 도대체 어디서 나오지? 저걸 어떻게 찍었지? 그렇죠. 그 누군가 뒤에 있다 이거는. 왜냐면 제가 신문을 만들어 본 사람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신문 사익 근무만 했잖아. 나는 대한민국에 있었던 그 진보주의 신문을 다 만들어 봤잖아, 내가. 말지서부터 해갖고 전민여 신문, 민통여 신문, 민중의 소리 다 만들었잖아. 그 신문 하나 만드는 게 무지하게 힘들거든요. 힘들죠. 네. 근데 그게 완전히 8미터짜리가 그냥 일간지처럼 나왔잖아. 깜짝 놀란 거야. 그거를 이제 김환 기자가 계속 이제 팔로우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이제 탄핵이 되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 약간 호구지책을 했던 사람들이나 정말 본인도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용기를 낸 거예요. 제보가 여기서- 들어온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상황이 조금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면 얼마 정도 더 줬어요, 돈을? 원하는 대로 다 지원해줬나? 아니요, 그건 그건 아니고. 아니고? 그건 아니고 사상 유례 없는 돈을 주기는 해요. 아까 말씀하신 돈 한 3억이라고 했잖아요. 그 3억 10배 정도를 지원하기도 하고. 이야. 화이트리스트한테? 야, 앞으로 꿈을 화이트리스트 들어보면서 발음도 안 돼. 화이트. 나는 그 금액이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그러면서 또 뇌는 본능적으로 허용컵을 잡아야지. 왜 화이트리스트? 나는 꿈을 정말, 나 인생 헛살았어.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를 죽이는 만큼 이제 화이트리스트한테 글쎄. 민간인 영역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영화계 쪽이 워낙 또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헐리우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쪽도 많아요, 실제로. 기본적으로 영화나 이게 이제 예술계는 종편에 기사 그다음에 드라마 뭐 예능 이거 만드는 작가들은요. 네. 90%가
진보적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보면 돼. 종편에서 근무를 해도. 그래서 이제 어떤 보도를 하면 그 업계에 한 몇 년 동안 돌던 이야기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제가 누구라고 찾아와서 만났는데 국정원 직원이지 국정원입니다 하면서 명함을 줘도 명함에 국정원이 안 써 있어요. 이 사람이 국정원인지 아니면 사기꾼인지 그냥 몰라요. 이름과 전화번호만 딱 이름하고 있잖아. 전화번호만 있어요. 그럼요. 국정원 명함. 그래서 본인들도 내가 만난 사람이 정말 국정원 직원인지 아닌지 몰라요. 영화계에 있는 사람들도. 네. 그러니까 뭔가 기관원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문체부 사람인가, 감사원 사람인가, 네. 그냥 경찰일 수도 있고. 경찰일 수도 있고. 근데 또 국정원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냥 뭐 만나자고 해서 만나는 건데 좀. 근데 파악을 그 말 하니까 생각나는데 저는 그 일반 우리 시민들이 그 독재 정권의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일단 상대가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약간 위축되는 게 있더라고. 그렇죠. 이게 꼭 무슨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네. 아까 얘기했던 뭐 감사원 직원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안에서 하는 일을 보면 감사원 직원이 일반 시민한테 가가지고 그럴 일이 없잖아. 만약에 불법이죠. 네. 그거 하는 놈은 그거 하는 거 자체로 잘리는 건데. 예, 자체로 잘리는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감사원이라고 그러면 대단히 막 공무원들을 휘어잡고 그 세게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알아요. 그리고 민간인한테 와가지고 언제든지 해코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고. 예.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실제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고 그런 사람들의 행태는 뭐라는 것도 좀 국민 계몽 차원에서 알려야 되겠더라고. 아니, 너무 쫄아 쓸데없이. 88년쯤에요. 네. 이제 20대 후반 때 우리 그 누나가 이제 그 파스타집 같은 걸 해요. 이제 술도 팔고 옛날 80년대 말에 파스타집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그때 이제 돈가스 경양식집이라 그러지. 근데 새벽 2시에 끝나는데 1시쯤 끝나는데 2시에 술이 만땅이 돼갖고 두 놈이 와. 아니 먹다가 나가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끝났다고. 네. 그렇게 계산한다고 건방지게 뭐 서비스가 안 좋고 근데 저하고 이제 운동했던 우리 형하고 네. 그 쿵푸했던 형하고 저하고 있는데 건방지게 그러면서 걷어차기 시작하더라고. 가게를 그냥. 예. 그러더니 그 이제 우리 형이 힘이 좋으니까 딱 잡았더니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막 정보부야 정보부. 그때 국정원 안기부. 안기부일 때. 안기부 지금 근데 우리가 그때 그걸 깔고 앉아서 두 개 폈잖아요 이제. 안기부는 어디 가서 안기부라고 안 그러거든. 예. 둘이가 펴갖고 이제 112가 와 떴어요. 갔더니 경찰서에서 과장이 부르더니 진짜 안기부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이 가고 또 너 진짜 안기부라고 잘 걸렸어. 그러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그만하시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생전 그런 걸 못 본 거야. 안기부라면 딱 죽어야 되는데 네. 안 먹어주는 이상한 종자들이 나타나고 그래갖고 그냥 그 심하이. 근데 애들이 어디 갖고 하는 게 그게 먹어주니까 가는 데마다 그런 그렇지. 거야. 조금만 까보면 내가 어딘 줄 알고. 그건 국정원법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이죠. 국정원법 밝힐 수, 위반이고 맞아. 불법입니다. 밝힐 수 없어. 우리 아버지가 또 경찰 출신이니까 형이 그걸 알았고 너 국정은 국정이라고 밝히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고 또 근거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제 그런 제보 말고 그 조윤선 장관의 판결문에 보면 그 한 줄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이 근거들이 쭉 나와요. 참 화이트리스트로 쫓아갔고 그 다음에 조윤선 장관의 판결문을 또 받고. 예. 조윤선 장관 판결문을 보면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를 통한 지원 배제 시스템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서 국정에 뭐가 있겠구나. 국정원 있는 거죠. 아하. 국정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청와대하고 문체부하고 같이 움직인 거예요. 뭐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확실하다. 판단하는 거죠. 이 줄줄에 다 나옵니다. 뭐 김기춘 전 실장이 그 수석한테 먼 정보보고 문건을 건네요. 근데 그 정보보고 문건 안에 누구누구에 대한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사찰이에요. 사찰이고 예를 들면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의 좌파 교수들이 뭐 늘어난다 이런 내용이 뭐 예를 들면 있다. 좀 뭐 긴장 좀 해라라고 하는 내용이 정보보고 문건으로 넘어가요. 뭐 이런 유사한 내용이 넘어가는 것이 판결문에 나와요. 그럼 한예종에 대한 사찰도 있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냥 이제 이런 영역으로 이렇게 영화계 엔터팀으로 왔고요. 아마 이거는 일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이버 사령부 할 때도 처음에 댓글 3개를 찾아내고 시작했거든요. 군 사이버 사령부 할 때도. 알고 보면 수만 개잖아요. 물론 밝혀진 건 이제 10,000개가 좀 넘지만. 그런 것처럼 이 엔터팀도 아마 이 문화 콘텐츠 장악을 위한 아주
아주 조그만 단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남아있어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지. 이제 시작. 이제 네. 실 끝을 차근차근 파고 들어가고 조금 난 거지. 그래서 이제 조심조심 빼야죠. 이렇게 예. 하다가 턱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조심 이제 줄기를 이제 영화만 빼는 했겠느냐의 문제가 있죠. 그렇죠. 영화만 했겠느냐 과연. 근데 영화가 가장 영향력이 있으니까. 물론 그렇지 그렇긴 하지만 쟤네들의 입장에서는 그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 무조건 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술가가 제일 많잖아.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진짜 어마무시하게 온 사회를 진짜 마르고 닳도록 그 박정희 시절처럼 집권하려고 온갖 지랄을 다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장, 3차장 산하의 요원들이 이런 공작을 하고 있었다는 건 실제로 국정원이 제 기능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불법이에요. 지금 2차장 범인은 지금 처음 나온 거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수사가 들어가야 되네. 그럼 여기 이것도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적폐청산 TF에서는 주제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수사로 갈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저희 영역은 아니고 진행되는 근데 건 적폐청산 TF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좀 알아요? 적폐청산 TF는 기본적으로 국정원 구조가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압수수색이나 뭐 이미지 제출 받아서 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이게 딱 가서 이런 걸 요청을 하면 국정원에다 요청을 하는 거지. 예. 국정원에서 와서 이제 예. 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적폐청산 TF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모르는 주제 같은 경우에 아예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 로드맵에 못 들어오는 아니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야, 그 블랙리스트 공작 관련한 모든 자료를 가져와. 이렇게 하는 것과 어? 그렇게 못 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지금 못 한다는 거잖아요. 못해요. 그럼 헛방이지. 그걸 어떻게 다 알고 그러면 하나씩 다 얘기를 해. 그냥 헛방이라기보다 아무튼 제대로 못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국정원장 책임이지. 그거 자기가 책임이다. 그런 거를 포괄적으로 하더라도 하도록 해야지 적폐청산에 의지가 있는 것이지. 예를 들면 저는 경찰개혁위원이잖아요. 예. 경찰은 그냥 저기 자료 가지고 오라니까 처음에 좀 개기다가 너네 그렇게 하면 누가 끝장나는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다 들고 왔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럴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아니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안 해. 국정원 네, 못해요. 그 TF는. 그리고 그러니까 왜 그래? 지난번에 왜 못해? 특수활동비도 지금 조사하냐 마냐 했고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특수활동비도 지금 이제 영수증을 좀 넘기겠다 그랬죠. 그 전체 내역을. 네. 검찰에다 그걸 넘겨줘야 돼요. 그렇죠. 국정원에서. 네. 그 TF에서는 넘겨라라고 얘기했고 국정원에서는 고민 중이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러면서 한 일주일 지났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댓글팀들 그쪽 돈 넘어간 영수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국정원은 이 영수증이나 내역이 넘어가게 되면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쓴 게 공개가 되니 자기들 내부가 다 까발려지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일주일 이상 고민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국정원 TF에서 이거 해라 그러고 빡질러 놓고 안 하면 대통령한테 일러줘야 되는 거거든요. 얘들 안 한다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정원 TF가 그게 좀 잘 안 되는. 그러면 국민들한테 뭐나 자기 막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처럼 출범시켜놓고서 쇼하는 거지. 국방부도 지금 무슨 TF 만들어서 뭐 조사한다고 지금 광주 5.18 TF 만들었잖아요. 뭐 사이버사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저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저거는 엎어야지. 저거 그당 방치하면 안 되지, 저거는. 그렇죠. 이게 정말 정의국 교수가 어떡해요. 위원장인데. 이게 기득권의 전면적인 어떤 그 우리가 모르는 저항. 국정원 TF에 그 국정원 출신이 4명인가 5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 그거 몰라요? 창수동무가 그러는데 거기 국정원 출신 4명이 5명이 있었고 뭐 할 때마다 거기서 그렇게 아각거리면서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차이야. 구성이. 경찰개혁위원회 경찰 출신 하나도 없어. 원래 치안감이나 치안정감 출신 넣는다 그랬는데 예.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면서 시켰거든. 국정원 TF는 내부에서 싸우다 힘 다 그렇죠. 뺀다는 그러니까 예를 거야. 들면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건 공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아, 딱 그럼 저것도 문제네 진짜. 창수동무 가는데 왜 다 그렇지? 다 사퇴하고 거기나 들어가서 싸워야 되겠다. 갑자기 막 왜냐면 그게 되게 제일 커. 전투 욕망이 생기네. 저런 아니, 나쁜 국정원이 놈들. 제일 커 진짜. 그럼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그 손 원장이 잘하긴 했지만 어쨌든 국정원 출신 아니에요. 30년 그렇죠. 국정원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 내부가 일정 정도 보호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측면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조직의 보호논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개혁을 위해서는 그걸 이제 그 보호막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그 힘이 좀 그게 칼제비인 거예요, 그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네. 저거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사이버 사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난 제일 궁금한 게 내가 이걸 100번도 더 얘기해. 2013년 10월 16 며칠이에요, 기사가. 14일. 15일, 나 15일이라고 계속 15일이요. 15일 맞죠? 네. 15일 한겨레가 특종을 하면서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 개입이 들어갔다.
그 사이버 사령부는 지금 실체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국방개혁 특위에서 TF에서 이것도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이버 사령부는? 그러니까 거기 국방부도 거기 지금 무슨 별도의 TF를 만들었다는 그렇죠. 거잖아. 사이버 TF를. 예. 근데 그것도 내나 지금 국정원이 저런 식으로 해서 먹히면 똑같은 수법으로 걔들이 따라서 한다니까. 원래 같은 뿌리에 있는 똑같은 놈들이 의해 한국원에 있는 놈들이야. 국정원 예산을 받았고 움직였고 사이버 사령부에 있던 애들 국정원 왔고 여기 있던 애들 가고 인적 교류가 옛날부터 됐던 데 아니에요? 군사 독재를 지탱하던 놈들 아니에요. 군부도 그렇고 국정원도 네.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다 그것들끼리는 공유하는 그런 연대 의식이 있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짓거리를 한다니까요. 그 저거를 아예 그냥 막 작살을 내버려야 돼, 한 군데를. 그래야지 쫄아가지고 다른 데도 저기 하지. 저기서 그게 이렇게 저거 대충 아니에요? 하면. 전략 이름이 그거 아니에요? 기우소 습격 작전. 한 놈만 팬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는 지금 2012년 선거 개입을 기획한 문서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말하자면 국정원 그 사이버에서 네, 뭐 말하자면 지금까지 한 번도 수사 대상에 올리지 않았던 김관진 전 실장, 당시에 이제 김관진 장관을 수사 대상에 올릴 수 있다라는 이제 근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어쨌든 간에 조금 알아보니까 국방부 연수 출입해서 알아보니까 바짝 쫄아 있는 건 것 같긴 해요. 이게 근데 쫄았다는 게 그런 협조야지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막 보호논리가, 예, 보호논리가 막 작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인가. 증거를 인멸하고 덮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나가면 죽는다 우리 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많이 증거 인멸이 돼 있죠. 전국구에서 아마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 예.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은 국정원의 댓글하고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군이 한 거예요. 군이.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이제 시민들이 잊고 지나가는 건데 규모가 달라요. 댓글을 단 국정원 조직은 최대한 잡아도 70명이거든요. 실제로 법에서 드러나는 게 23, 24일 거예요. 그래서 50명이 안 돼요. 근데 사이버 사령부는 드러난 사람만 121명이에요. 규모가 비교가 안 돼요. 대신에 이쪽은 민간 조직을 이용했고 여긴 정예 군인들이 한 거예요. 아따 클래스가 틀리네. 이건 얘기한 거예요, 사실. 아, 그렇죠. 오, 클래스가 틀리네. 121명이 단 거예요. 24시간 교대해 가면서. 그러니까 댓글의 흐름을 보면 댓글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서 보면 댓글이 24시간 계속 출렁여요. 이슈별로. 그리고 그 총괄 기획은 국정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 산하로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이버가? 약간 주제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면 블랙리스트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가 한 것처럼 바로 이 사이버사 댓글도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전국구 한 3년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이건 보고를 안 받을 수가 없는 문제다. 김관진 장관이. 그리고 김관진 장관이 받았으면 청와대에도 당연히 MB가 안 받았을 리가 없다. 블랙북으로 넘어간다. 그때서 이제 블랙북 말씀을 드렸는데 블랙북이라는 것은 2급 기밀 이상 기밀을 특정한 사람만 볼 수 있도록 진짜로 그냥 블랙북이에요. 검은색 가죽 가방에다가 이렇게 맞아. 넘기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합창의장과 당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창의장과 장관과 핵심 그 정보 라인 또 청와대로 보고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거기서 안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직이 그대로 이어져 와서 연재욱 사령관이 물러나서 정책기획관으로 가고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가고 그리고 그대로 정권이 바뀌면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로 들어가서 국방비서관을 하는 거죠. 연재욱이. 예. 그래서 2014년도까지 이 조직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김병관 당시 이제 인사청문회 당시에 김병관을 막 띄우는 작업, 그때는 막 김관진 장관을 약간 이렇게 하는 작업을 여기서 대대적으로 한 거죠.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드러난 상태였는데 수사는 어디까지 했느냐? 딱 대선 때까지만 했어요. 그럼 지금 대선 이유가 나와야 되잖아. 이유가 나와야죠. 대선 이유가 나와야 하고 또 그 대선 때 이 윗선이 나와야죠 이제. 근데 그렇게 들어. 누구한테까지 보고가 됐느냐. 예. 그렇게 됐으니까 조항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걸 군검찰에 맡기느냐 이제 다 예편을 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개입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 복잡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사이버 사령부에 지금 현재 그때 댓글 달았던 분들이 다 그대로 있어요. 다 그대로 있어요. 예를 들면 국정원에 형식적으로라도 다른 부서로 막 보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그대로 다 승진시키고 그대로 있어요. 그냥 갈 데가 없어. 거기 있어야 돼. 네, 그렇죠. 그냥 거기를 조사하면 됩니다. 정권이 저 바뀌었기 사이버 때문에. TF는 지금 국방부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라니까. 그 제식기 감싸기 하면서 덮고 축소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은폐하고 그러니까 축소하고. 저거는 외부 사람들이 들어가서 철저하게 저거를 끌어내지 않으면 옛날처럼 또 꽤 쌓였다, 뭉갤 저게.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예. 그 연재욱 사령관이 했었던 것을 좀 떠올려 보면 여기가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이 연재욱 그 사령관이 실제로 김관진 장관 라인이거든요. 그렇죠. 육사 출신. 예. 그 이제 흔히 말하는 독사파. 독사파. 연적도 독사파지. 그 라인 게 아니야. 그렇죠. 거기도. 정책 라인이고 네. 그 라인들이 지금 그대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단순히 사이버사의 문제이지만 이 사이버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걸 철저히 조사를 하면 국방개혁으로 가는 어떤 일종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문제죠. 물론 이제 사이버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그 기무사가 가지고 있는 저 공작에 관한 정보나 이런 것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냥 있을 놈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이버사나 국정원만 지금 신경 쓸 게 아니라 기무사도 진짜. 왜냐면 기무사가 민간 사찰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기무사가 절대 저런 데 빠지지 않는다니까. 쟤들이 나름 얼마나 경쟁의식이 있는데 대통령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기무사 민간 사찰 부분도 계속 그 기사가 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그 한 대위가 자기 트위터에 올려가지고 대통령을 모함하는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트위터가 익명이기 때문에 기무사에서 그 트위터가 그 대위라는 걸 알려면 그렇지. 그러니까 평소에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이런 대위가 사찰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 트위터만 선별해서 사찰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보고 있었다는 거니까 그게 사찰이지. 그렇죠. 해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대가리를 쳐야지 이게 줄줄 부담서부터 나올 거 아니야. MB까지 가냐 안 가냐는 거야. 이게 어디서 MB를 겨냥할 거야? 아니 일단 저 댓글팀이나 이제 국정원 문제는 원세훈이가 결국은 또 다 올라가면 원세훈한테 가는 거니까 원세훈이가 불어야 되고 원세훈이가 MB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지렛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입장에서도 이제 내가 혼자만 한 게 아니라 내 뒤에 때도 있지 않았냐. 내가 인수인계 해준 거다라는 부분이 되려면 그거는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는 지금 이거 확인이 됐잖아. 고라인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거는. 예. 그렇게 해서 가야죠. 가야 되는데 결국 정권의 의지 아니야?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이 어느 날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뭐 이런 것도 다 모아놓고 너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밝혀내는 게 너네들 임무다. 지금도 여론조사 이번에 일요일부터 봤더니요. 적폐청산 더 속력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70%가 나와요. 예, 당연하지.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계속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라. 예.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것도 절대 안 해.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사이버사 이제 하신다니까 국방부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뭐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게 치밀하고 집요하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빨리 이게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을 본인들이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중개업 인멸부터 그리고 시작해서 반격을 준비하겠지. 네. 반격을. 그리고 지금 송영무 장관이라든가 지금 핵심적인 라인들이 원래 주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선도 있고 지금 국방부는 굉장히 밖에서 보는 것보다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조금만 틈을 주면 뭐 북한 핵이 어떻고 뭐 핑계대면서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뭐 지금 그거 할 때냐 이제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리고 지금 전술핵 논쟁으로 이게 넘어간 것도 내가 보니까 내부 작업이에요. 거기다 이제 그 자유한국당까지 끼어들고 보수의 반동과 반격이야 내가 보기에는. 얼마나 걔들 입장에서는 좋겠어. 그렇죠. 계속 미사일 실험하고 있는데.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심리전단이 그러니까 사이버사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1대, 2대, 3대가 있는데 1부대, 2부대, 3부대가 있는데 1부대가 지금 주제가 되는 걸 막 검색을 해요. 정치적인 주제. 이슈가 뭐냐. 네, 이슈가 뭐냐. 정치인을 검색을 해. 그럼 그걸 보고를 해요. 그럼 심리전단장이 오늘은 이 사람 대응해. 그럼 3대로 넘겨요. 그럼 3대는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이 정치인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내용의 포스터나 웹 자보 이런 걸 막 만들어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이 부대한테는 원고를 만들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일종의 시드가 되는 하나의 블로그에다가 텍스트하고 그림을 만들어서 텍스트하고 그림을 뿌려주고. 그러니까 3대대는 비주얼 팀. 그렇죠. 그림 팀. 네. 그 다음에 이쪽 멀티 2대대는 그 글팀. 글팀. 그래서 이거를 아침에 사령관한테 보고를 하면 사령관이 9시에 딱 보고 이거를 블랙북에 담아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보고를 할 때는 전날 어떤 주제를 어떻게 대응하면 악플에서 선풀에서 악플로 우리의 의도에 맞게 변했다는 것까지 퍼센테이지 보고를 하죠. 이 형식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 전국구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이버선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 국방부 대변인 직접 하겠다고 그랬어요. 2013년에 김건진이가 하겠다고 계속 그런 거 할 거라고 아니에요? 했잖아.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이 심리전단은 계속 굴러가야 된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정권에서 난리 핀 거 아니에요. 예. 이놈들이 지금도 계속 하겠다 그런다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개인 일탈이라고 얘기하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저희들이 이제 그 취재를 해서 더 찾아내지 못해 너무 교묘해서 찾아내기는 힘들었지만 이 인터넷상에 있는 혼란들은 이건 국방기업 TF에서 저걸 모를까? 뭐 아는 사람이 없으니 뭐. 그러니까 저렇게 시스템이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할 뿐더러 저게 또 결국 수사 의뢰를 하더라도 또 내부에다가 해야 된다는 그렇죠. 문제가 예, 있단 예. 말이야. 아니 보니까 이 사이버 사령부 문제에 대한 경각심 이런 건 우리만 갖고 있는 것 같아. 저거 끄집어내지 않으면 뭐 언젠가 조금만 정권이 기우뚱하게 되면 그냥 바로 반격을 할 텐데. 그리고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군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국정원이 하는 것도 공작이니까 나쁜 일이지만 군이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럼 자기 국민들을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고 지금 그렇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총 대신에 키보드 자판을 쓰는 공작을 작전을 하는 거거든요. 공작이 아니라. 맞아요. 그래서도 총 대신에 키보드 판을 잡았다 그랬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몸 대신에 예. 정신, 알겠습니다. 심리 이렇게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영화는 계속 나올 거고요. 네. 예. 굵직한 건 아직까지 않았잖아. 네, 진행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미묘한 표정 이렇게 지으면 굉장히 아니 좋았어 오늘은 표정이 진정성이 있어요. 예. 울지도 않고. 하품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웃네요. 예. 나 울고 있어 지금. 자, 오늘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그 적폐청산은 아직 그 일도 시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할 일은 열도 넘는데, 지금, 국민 촛불로 등장한 정부, 그리고 각 분야에서 적폐청산에 관여하고 있는, TF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 좀 명심해서, 정말 이번 기회에 완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로 뛰는 하호영 기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티 세력도 많지만 굴하지 않고.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안티 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요. 그 불행한 그 결론이 없도록 이제 선풀이 많이 달릴 수 있도록 기도해 보겠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자꾸. 그걸로. 알겠습니다. 정봉재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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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21 사회팀에서 석 달 정도 준비해서 한 건데요. 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국정원 3차장 하나에서 벌어진 일인데 예. 이번에 나온 그 영화를 전담하는 엔터팀은 2차장 산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래서 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심리전단, 우리가 이제 댓글이라고 이야기하는 심리전단은 3차장 산하. 3차장 산하입니다. 대북공작이나 과학이나 방처보물을 하는 곳이고요. 네. 2차장은 국내 정보 수집. 굉장히 핵심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셨을 거예요. 아마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추명호 국장이라고 예. 정보보안국. 예, 우병우 라인. 우병우 라인. 그 라인 안에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네, 아, 그래서 2차장은 이제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최소한 2차장만은 이제 그것이 꼭 합법이라는 것은 아니고 IO라고 해서요. 이제 국내 예.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요원들. 예, 그것을 이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자료로 활용하는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네. 기관만 단순하게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담당을 두고 그 안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부문을 두고 2차장 산하에 추명호 국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국내 정보를 수집해서 우방우한테 갖다 바치는 일을 한 거지. 보안 담당이잖아. 그렇죠. 추명호가. 예. 말하자면 국내에 모이는 모든 조난 자료나 각종 자료들을 다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파이프를 자료를 집어넣은 거예요. 모아갖고 2차장한테 가기 전에 슬쩍 우병우한테 가고 검찰국장도 모든 검찰 조사 자료를 싹 모아갖고 총장한테 보고하기 전에 우병우한테 가고. 거기서 결정적인 건 또 2차장이 우병우 친구라는 거지. 그죠. 친구죠. 최윤수. 간단하게만 말씀을 네. 드리면 이게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의 여론을 중심으로 한 말하자면 공론의 여론장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좀 장악이 됐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서 우파 콘텐츠를 활성화한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 우파 콘텐츠를 활성화한다는 계획 아래서 나온 것이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예요. 이게 우리는 이제 보통 국정원 댓글 사건 그리고 블랙리스트, 최순실 이렇게 다 따로 별개로 생각하는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기획 아래 이렇게 흐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이 정권의 흐름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네이밍이 되냐면 영구 집권 플랜이라고 컨틴전스 플랜.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멀게 이야기하면 뭐 히틀러 시대에 뭐 괴벨스 뭐 문화선전상을 했던 사람의 어떤 일종의 어떤 문화적으로 정신을 지배해보겠다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좀 과대망상에 가까운 그런 플랜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심에 이제 이 영화 엔터팀이 있었던 거예요. 약간 식민지 지배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보통 기관에만 출입했는데 이 엔터팀 요원들은 투자 배급사를 찾아가요. 이제 영화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영화의 가장 핵심은 투자 배급사예요. 가장 큰 힘을 쥐고 있죠. 그러니까 4대 투자 및 배급사. 그렇죠. 우리나라는 4대 메이저가 있는데 CJ, 롯데, 뉴 그리고 하나가 쇼박스. 쇼박스. 뿅뿅뿅 그렇죠. 쇼박스. 그래서 이 네 곳을 집중해서 이 엔터팀이 출입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자금줄이거든요. 이 네 곳만 자금줄을 죄면 우리나라에 나오는 모든 한국 영화를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지지난해 보신 영화는 대부분 이 네 투자 배급사에서 관련된 모든 영화가 모든 영화예요. 이 네 곳이요. 그래서 일단 팀이 활동했던 것. 그 다음에 지금 수사가 되면서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추가 뜰 수 있는 거는 민간인 외부 댓글팀. 그렇죠. 민간인 팀들. 이게 알파팀이 중심되어 있는. 그게 이제 그 3차장. 요게 3차 산하. 그리고 30개 팀이고 그 팀장의 전체 숫자를 하게 되면 48명. 그렇죠. 서영지가 왔고 거기 그랬어요. 30개 팀이고 48명. 왜냐면 자주 바뀌는 데도 있으니까. 요거는 지금 수사 중. 그리고 요것과 무관하게 2차장에서 새로운 축이 하나 나온 거죠. 그렇죠. 큰 건더기가 하나 나온 거야. 전문용어로 왕건이. 국정원 내부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은 잡혔고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수사 중인데 또 다른 팀이 국정원 내부에서 시작해서 민간을 장악하는 영역으로 쫙 가면서 문화까지 잡고 있었던 또 다른 보따리가 하나 툭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2차장 산하. 그리고 이것은 짐작컨대 우병우가 관여돼 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배제할 수 없는. 추가 나왔으니까. 왜냐면 우리 기승전 우병우. 이 차장이 움직였다는 걸 우병우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사람으로 보나 기존의 행태로 보나. 이 차장이라는 게 항상 이름이 누구라 그랬죠 아까? 최윤수. 네. 누구 박영수 특검의 양아들이라고 얘기해서 처음에 우리가 박영수 특검을 걱정했던. 안 된다고 했던. 근데 그런 일을 하려고 최윤수를 거기다가 박은 거고. 사실 최윤수가 뭐 굳이 국정원 2차장을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었거든. 그냥 우병우하고 친하니까 이제 국정원에 믿을 사람이 필요하니까 박은 거고. 추명호라는 거는 이제 알짜의 출신으로 육사에 나와서 군대에서 잘리니까 저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암양하고 있었던 거고. 그 친구도 이제 저 안에서 뭔가 그 실세 뒷받침이 필요했던 차에 우병우하고 이제 이해관계 맞아 떨어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내부에서도 손가락질을 할 정도로 추명호도 너무 나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뽀록난 측면이 있잖아요. 추명호 덕분에. 그래요? 추명호 훌륭해. 군대에서 잘렸다 그러니까 여기 사이버 출신 아닌가요? 추명호는 아니 옛날에. 근데 이게 출신이니까 나름 엘리트 군인. 엘리트인데 잘 못 크고 잘렸잖아요. 이러면 사회에 대해서 보상심리 이런 게 있거든. 내가 이렇게 군을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날 잘랐어? 근데 누군가가 인정을 하고 발탁해주는 순간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실제로 군인들도 군인 인사가 되려면 추명호한테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가 파다했었어요. 당시에. 그럼 이제 자기가 세상에 이름을 내고 인정받으니까 나의 잘남을 온 천지에 알려야 돼. 그러니까 나대고 다니는 거예요. 비선 실세로서의 그 뿌듯함을 이렇게 억제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딱 업이 돼가지고.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거 있잖아. 야, 승진하려면 인마 나한테 인마. 그랬었죠. 네. 추명호가 그렇게 나댔어요? 나대는 것처럼 또 보였을 수 아니, 있죠. 그런 인물 또 하나 있잖아요. 지금 그 가닥밥 먹고 있는, 징역밥 먹고 있는, 있잖아요. 자기의 잘남을 과시하지 못했고, 난리 진경준 검사장. 아니, 걔는 좀 질이 다르고. 좀 질이 틀려? 걔는 그런 건 아니고. 걔도 어쨌든 쇼를 해. 아니, 실제로 걔는 똑똑한 측면이 있는 애예요, 많이. 네. 근데 이제 그걸 억제를 못한 장면이 있긴 하지만, 하여튼 여기는 그런 거 있잖아, 왜. 이렇게 나대는 것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이제, 야, 나한테 잘하면 내가 뭐 시켜줄게. 이렇게 나대는 놈도 있고, 세상에 온갖 업무를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애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지내요? 이 집안 와가지고, 수석님이 나를 너무 챙기시네. 이런. 수석하다 잘못했고 주석하게 되면 다 불가방 먹으러 가는 건데. 그럼 수석님이 누군데, 뭐 말하는 거예요? 도리요? 막 그러면, 그러면, 듣는 놈은, 왜 안 나오냐면 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국정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적폐청산에 들어가 있냐면 기존에 확인된 것 중심. 그것도 사실 확인이 잘 안 돼요. 이거 가져와 봐라 하면 딱 그것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모자이크를 조합해서 일종의 어떤 개혁의 어떤 로드맵으로 만들어내는 것만 해도 지금 굉장히 큰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예를 들면 국정원 엔터팀이라든가 전반적인 개혁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그래서 저는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걸 하면서 느꼈거든요. 국정원 요원들끼리는 아는 얘기지만 정작 딱 그 벽만 넘으면 아니면 2차장, 3차장 벽만 넘으면 서로는 이제 모르는. 국정원은 왜 이렇게 벽으로 딱 갖춰져 있어요? 정보기관이 원래 속성이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게 정보라는 그리드가 건 딱딱 채 있어갖고 넘어가면 모르더라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업무라고 얘기하지 않고 공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게 어떤 다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여러 사람이 알수록 새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첩보기관이나 정보기관으로서는 그게 성사가 되는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원칙적으로는 맞지. 네, 원칙적으로는 근데, 맞는 거죠. 그 내가 하는 내 부서 일은 다른 부서가 모르고 네. 그럼 국정원장도 몰라요? 그건 아니고요. 원장은 아나요? 원장급에서 관리하는 공작이 있고 예. 그게 이제 급수가 있죠. A급 예. 공작, B급 공작, 지네들끼리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이제 전결 개념으로 예. 이거는 단장선에서 국장선에서 하지만 그래도 이러이러한 게 움직여져서 이런 틀에서 이런 게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국정원장한테는 다 보고가 되죠. 물론 이제 몰래 하면 안 실세가 되지. 있으면 중간에 슈킹하게 슈킹을 하지만 네. 아니 그러니까 그 김모 의원이 국정원 출신에 모병기호요. 예. 근데 국정원장과 자기들 인사 쪽에서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보고를 안 하면. 네. 그래서 보고를 안 할 수가 있냐니까 글쎄 그 국정원의 특징이에요. 근데 대충 여기 팀에서 뭐뭐 하는데 정말 정치에 개입할 것 같은 그 팀들은 네. 국정원장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구조죠. 그렇죠. 구조인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국정원장의 장악력이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똘똘한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러더라고. 거죠. 그러니까 만복형 있을 땐 장악이 안 되니까 밑에서 뭐가 그거 해외 팀들 아니에요. 네. 국내 팀 아니잖아. 비주류였었거든 국정원 내에서. 네. 그냥 만복형이 있을 때는 장악이 안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차장들도 중요하지만 기조실장하고 네. 그 감찰실장 굉장히 중요한 기조실장이나 네, 네. 거기선 다 파악하고 있을 테니까. 파악을 해야 하니까 파악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파악은 해야죠. 그러니까 돈을 네. 써야지 공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조실장은 돈을 주고 사람을 배치해주는 자리니까 거기서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 예. 감찰실은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감찰 조사를 들어가고 감찰실이 세요. 국정원은. 그냥 원래 세죠. 저희들이 겨냥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한겨레 21에서 생각하고 있는 바는 이거예요. 이거 기사 나가는 게 다가 아니죠. 꼽쳐놓은 거 있지. 있어야겠지. 당연히. 그럼. 왜냐면 저쪽에서 어떻게 반응을 딱 보이는지. 일단은 국정원 쪽에서는 이 엔터팀 관련돼서는 적폐청산 주제에 포함시켰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아, 이거 기사 나오면서. 기사 나오고 나서. 오, 하우에 한따거리 한 와, 거네. 짱이다. 했고 한겨레 21 사회팀에서는 이제 김호환 정원봉 기자가 중심이 돼 있는데 그 알파팀 민간인 댓글부터 시작해서 민간 영역과 관련된 흐름을 갖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민간인 댓글 지금 민간 영역에서의 사찰. 그러니까 엔터팀도 사실 동향 보고나 동향 파악이라는 게 사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국정원이 이제 2개가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원세훈이 4년 받은 거는 국정원 내부에서 댓글 네,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때 공적 자금을 못 받으면 사실 대부분 영화가 이렇게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결국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박찬욱 감독이라든가 예. 봉준호 감독이라든가 이렇게 정말 해외에서 직접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분들 말고는 아예 이 창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화계에서는 국정원 엔터팀 하니까 뭔가 그냥 이럴 것 같은데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해서 그 길목을 탁 잡은 거예요. 그 돈 길목을. 그렇게 되니까 영화계 전반으로 얼어붙었고 기억하시는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어떻게 나왔지? 이런 진보적 성향을 떠올릴 법한 영화들은 대부분 다 해외 자본이 직접 투자된 영화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투자받지 못하고 말하자면 이런 힘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방식을 쓰냐면 직접 이렇게 국내의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지 못해요. 서로가 불편한 거예요. 어떤 방식을 쓰냐면 우회해요, 이걸. 예를 들면 해외의 투자자들과 국내 투자자들이 모인 펀드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방식을 쓰는 시나리오나 수준은 국내 돈이 온다고 하더라도 해외 돈인 것처럼 쿠션을 때려갖고 다시 돌아오는. 예, 그런 방식으로. 아니면 한 2쿠션 오면 국가 돈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사펀드처럼 이렇게 2쿠션 정도 와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투자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 정도 수완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변호인도 해외에서 투자가 들어온 거예요?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CJ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예, 그거보다 조금 좋았던 시절인 거죠. 아, 먼저 제작을 한 거구나. 예, 그래서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가 그 2011년 12년 댓글 공작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론조사이 맞춰지고 이제 콘텐츠로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죠. 네. 콘텐츠로 넘어가는 시기에 그 영화들이 걸려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올해 개봉하는 영화는 네. 단순히 1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한 3, 4년, 4년 전에 그렇죠. 준비했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어져. 시나리오 작업서부터 하면은 뭐 3년, 4년이 훨씬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여론조성 작업부터 이제 네. 진전을 해오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좀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엔터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그 전에는 좀 네. 괜찮았고 이제 박근혜 정부 오히려. 와서 되게 네. MB는 댓글 다는 데만 길을 썼지 뭐 엔터팀은 안 꾸렸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 대응 플랜이 기획된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컨틴전스 플레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3차장은 그런 식으로 공작을 해왔고 네. 2차장은 국내에서 이제 그렇게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활약을 한 거죠. 여기에 이제 MBC도 들어있습니다. MBC나 이 여론조성 작업에 그 MBC를 포함한 전체적인 그 방송 그리고 신문 그 언론 지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다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댓글이 이게 그냥 댓글 해갖고 끝난 게 아니고 댓글로 국민 의식을 완전 세뇌시키고 조작하면서 실제로 방송국 장악 우리가 그 MBC 얘기할 때도 또 얘기하잖아요. 방송국 장악 그리고 가장 영향이 있는 문화 콘텐츠의 그 장악. 생산자들을 고사시키고 그 다음에 또 입맛에 맞는 국정교과서 같은 걸 통해서 또 자라나는 사람들한테까지 다 세뇌를 하고 국정교과서도 포함이 돼 있네. 그래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정부가 바뀌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섰고 국정원 TF가 지금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얘기는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거 취재하는 데만은 3개월이 넘게 걸렸거든요. 왜냐하면 적배청산 TF 말하는 거죠. 네, 적배청. 이 엔터팀은 이 네 곳을 중심으로 출입했고요. 주로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 한 5급 정도 공무원이면 보통의 일반 부서에서는 뭐 일반 기업에 가서 뭐 누굴 불러내고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이 요원들은 회사 앞에 가요. 회사 앞에 가서 전화를 한 통 그 담당자한테 돌려요. 그럼 거기에 있는 가장 높은 책임자가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회사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본부장급 이상의 그 배급사에 있는 관계자들이 내려와서 이 엔터팀 사람들 만나고요. 이 엔터팀 사람들은 무엇을 물어보냐면 주요하게 제작되는 영화를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예시로 들었던 건 변호인이거든요. 변호인의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줬다라고만 나왔지 실제로 국정원이 이렇게 개입했다라고는 처음 나오는 건데 변호인은 어떤 영화냐부터 시작해서 변호인의 제작하고 있는 관계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송강원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각 그 영화계를 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작업인데 실제로 물어보는 거 하나랑 이런 영화를 만들면 이제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이제 암시를 주는 거죠. 약간의 엄포성, 겁을 주고, 바닥을 쫙 깔고, 공포 분위기 쫙 조성하고. 그래서 각각의 영화들을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면서 어떤 금기어들이 생기냐면 첫 번째 노무현, 이 금기어 영화판에 금기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박정희, 그 세 번째는 좀 특이한데 친일이에요. 네. 굉장히 의외죠. 네. 이런 또 의외종이 이랬네요. 이 세 가지 금기어가 생기는데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장면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장면에 개입을 하기도 했어요. 아마 박정희가 총 맞거나 이런 장면 나오면 안 된다 이거지. 아니 등장하는 장면 자체에 그냥 개입해요. 등장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근데 박정희가 최근에 등장한 데가 어디 있어요? 뭐가 있었나? 뭐 없지 않아요? 작년 재작년에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 영화가 제작되는 과정에서 또 알고 찾아가요.
예를 들면 그 투자자한테 직접 찾아가서 그 장면에 대해서 물어봐요. 근데 국정원 직원이 그 장면에 대해서 와서 투자자들한테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럼 그 투자자 입장이 굉장히 위축되죠. 박정희가 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오게 하는 게 아니 나와도 미화돼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박정희 자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난 거부감이 또 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의 성향, 그러니까 그 제작자들의 맥락. 성향, 네, 맥락을 보는 거죠. 그 언급한 엔터팀에서 언급한 그 영화에서의 박정희 장면은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정봉주 같은 사람이 방송에서 뭐라고 하든 네. 박정희를 언급하는 순간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건 그게 어차피 싫은 거죠. 어차피 좋은 쪽으로 해석될 리가 없기 때문에 VIP의 아예 말을 심리- 하지 말라. VIP 심리를 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칭찬을 해도 싫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봉도사회가 앉아가지고 야 MB가 정말 혀를 예술로 돌리잖아. 뭐 이렇게 해서 칭찬하는 얘기를 해도 비아냥으로 듣고. 쇳바닥 신고. 그다음에 그렇죠. MB가 셀러리맨 신화를 이룬 건 사실이잖아.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도 비아냥으로 듣고. 그렇죠. 어차피 얘기하는 순간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블랙리스트에 대한 규제라고 한다면 네. 화이트리스트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건 뭐냐면 본인들이 직접 그 이름만 대면 알만한 영화를 만든 유명 감독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우리한테도 에어포스원 같은 영화 한 편쯤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아, 그래서 이제 기사 나온 게 요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한 그렇죠. 거네. 국뽕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제 국뽕 영화라기보다 애국 영화, 건전 애국 영화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표현하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트랙으로 이제 이것을 진행하기 시작하니까 영화계는 전체적으로 얼어붙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성공한 영화들만 보기 때문에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잘 모르지만 영화가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공적 자금이 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아이디어를 서로 내는 단계, 시나리오 쓰는 단계 이런 게